올해는 합격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들 하셔서. 자, 여러분 교재에 27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자, 이 주택연금제도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는 좀 다르죠. 국민연금 국가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택연금은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7년 7월에 도입이 돼서 좀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바뀐 것도 좀 있지만은 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죠. 주택연금도. 그래서 이 노년계층입니다. 이 노년계층에 있어서 이 소득은 없고 주택은 소유하고 있는 이 노년계층의 뭐를 위해서? 노후 생활자금입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보금자리로는 주택 구입자금 용도지만 이거는 노후 생활자금 용도로 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우리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제도. 이 개념도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해요. 주택연금 개념. 자, 장점이 있어요. 우선은 그 장점 보면요.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합니다. 또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죠. 또 중요한 건 국가가 보증한다. 자, 여러분 우리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뭐 이 보험료를 한다, 올린다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은. 근데 주택연금은 어떻게 돼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은 없다. 국민연금은 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고갈된다 막 나오고 하지만은 요거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이 좋아요. 자, 그리고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시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주택을 사면은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요. 요 금액이 좀 큰데 면제하고요. 또 등록세, 지방교육세, 노노촌 특별세가 다 면제가 돼요. 연금은 돈이 없잖아요. 노년계층이. 그래서 또 이용 시에도 또 혜택이 있어. 주택 가격 5억. 여러분 주택 가격 자기가 9억인데도 5억 원까지는 재산세에 대해서 25% 감면을 해줘요. 그리고 이자가 있거든요. 대출 받으니까 이자 비용 200만 원까지는 소득 우리가 공제 혜택이 있어요. 예? 공제 혜택이 있다. 뭐 그런 점은 또 세제상 혜택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요. 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 2번 출제를 했는데 한 번은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주택 처분 가격. 주택 처분은 언제 처분해요? 뭐 물어봐야죠. 예? 연금 신청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예? 주택 처분은요,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망한 후에 그럼 처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2년 전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출제냐? 여러분 프린트 2번 한번 보세요. 2번 보시면은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으로 이전된다 하니까 틀려요. 소유권이 이전돼 근저당권만 설정이 되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주택을 처분해서 이전되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주택 처분 가격과 연금 지급 총액인데, 자, 연금 지급 총액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자, 연금 지급 총액은 지금 5억인데
문제는 주택 처분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이때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면 얼마? 차액 2억이 남죠. 이 남는 부분은 누구에게 주냐 하면 이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 처분 가격이 4억이다. 그럼 1억이 뭐 한다? 부족을 한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국가부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어느 게 출제를? 이 지문을 2번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2번 출제해서 한 번은 정답을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19회 시험과 23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주택연금 그 장점을 한번 우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277페이지로 오시면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인데 또는의 동그라미. 주택 소유자 또는은 뭐죠? 둘 중에 한 사람. 배우자가 얼마? 만 60세 이상인데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자, 확정 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인데 여러분 만 55세는요 확정 기간이 30년이에요. 그 만 74세는요 확정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럼 이 확정 기간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5개밖에 없어요. 몇 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개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금 요거 설계할 때 84세 기준 했거든요. 그때 당시 조사했더니 이제 여성분 생존 연한이 84세, 남성분은 83세에서 84세 기준 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74세가 나온 거예요. 74세는 10년 확정 기간. 자, 그리고 주택 보유수를 보면요. 부부 기준입니다.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인데 자, 거기 보시면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자도 있을 수 있죠.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뭐 한다? 처분 우리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은 보면 다주택자라도 합상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뭐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우대 방식이 있죠. 여러분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어요. 주택연금 3종 세트 중에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우대 방식인 경우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 대상주택 보면 시가 동그라미 주택담보가치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요거 어디서 확인?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보면 되고요. 거기 없으면 KB 인터넷 시세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한데 거기 보면 상가 등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이 복합 용도의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주의할 거는 확정 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우대 방식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맨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이고 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주택이면 됩니다. 자, 278페이지 그 4번 주의 좀 해두셔야 돼요.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 주택연금 제외 대상 요거 주의해 두시고 또 대상주택에 권리 침해나 제한 물건 및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은 원칙상 제외되는데 단 연금 지급 방식의 종신 혼합 방식이 있어요. 이 종신 혼합 방식 선택 시에는 임대차 계약 등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권리 침해는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주택을 말하고 임대차 계약이 된 주택이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 뭐 여러분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뭐다? 가능하다. 자, 거주 요건 보면요.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여러분 대학가 하수청 보면은 소유주가 거주하죠. 또 대학가 월 하수비 얼마 받죠? 예? 받잖아요. 보증금 없이. 그런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 지급 방식 보면요.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자, 처음 2007년도에 도입될 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종신 방식,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자, 인출 한도가 나오는데,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50% 있는데, 대출 한도는 5억이에요. 대출 한도는 5억 원. 그럼 5억에 50% 하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50%인데,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 종신 지급 방식이고, 종신 혼합 방식, 혼합이 들어가면 인출 한도 설정합니다. 설정 후에 그 설정한 금액 뺀 나머지가 있거든요.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또 도입된 게 확정기간 방식이 도입이 됐어요.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아까 5가지가 있었죠? 일정 기간 월 지급금을 우리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있어. 혼합 들어가면요, 인출 한도 설정합니다. 이 대출 한도의 경우는 50%가 아니라 45%입니다. 대출 한도의 45%입니다. 이 수시 이렇게 인출 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왜 45%냐? 아까는 50%인데 45% 차이 5%가 있거든요. 여기 의무 설정액이에요. 자,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 그러면 월 지급금 종료 후에도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무 설정에 5%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의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도입됐거든요.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도입됐는데 그중에 뭐 우대형 주택연금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도 있고 또 이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도입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2가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여기서 나온 게 대출 상환 방식이야. 근데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샀는데 원금이자 갚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돼? 갚아야 되겠다. 그럼 연금을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돼? 대출 한도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고 70%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출 한도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찾았어요. 일시에 찾아서 돈 갚아버리는 거죠. 은행에 찾아서서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우리는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대형 주택연금에서 나온 게 우대 방식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우대를 받는데 몇 프로? 최대 12.7%. 처음에는 17%에다가 15%에다가 막 줄어들었어요. 12.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우대 지급 방식이고 혼합은 인출 한도 설정 후죠. 인출 한도는 얼마? 대출 한도의 45%입니다. 45%. 자, 그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기한으로 갑니다.
279페이지 종신이죠.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언제까지? 사망 시까지. 근데 이용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음. 또 이용 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가입비 초기 보증료인데 주택 가격의 1.5%를 연금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고 연 보증료는 보증자에게 연 몇 프로? 우리 0.75%를 매월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 총액 대출 잔액에 가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적용금리 28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지만은 이 주택연금은 변동금리예요. 이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변동금리인데 여러분 요거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요 가상금리가 1.1%거든요. 지금은 가상금리가 높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1.1% 적용했어요. 처음 도입됐으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높습니다. 대출금리가. 그래서 대출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자율 조정주기 3개월 CD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있고 또 하나가 신규 취급의 코픽스. 여러분 우리 코픽스는 두 가지 있죠. 잔액 기준, 신규 취급의 기준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신규 취급의 코픽스 요 두 가지를 기준금리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 대출 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본적 개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연금은요, 여기에 가끔 지문 속에 또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올해 3월 4일인가? 3월 4일 이후부터 또 연금이 또 혜택이 좀 줄어들어요. 금리가 약간 높아지면서. 그래서 요즘 그 3월 4일 이전에 가입하세요. 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또 여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연금은요 가끔 이제 우리 시장 상황에 따라 가끔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은 뭐 출제를 하지는 보통 안 해요. 뭐 다음에 출제하든지. 자, 여러분 우리 보면요 명의신탁 같은 것도 있죠. 명의신탁 우리 보면요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소유권은 실소유자에게 있죠. 불법이지만.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잘 나면 바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 실소유자도 어떻게 돼요? 인정하지 않겠다고 뭐 이제 판례가 잘 나면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명의 난리 날 거예요. 명의신탁한 사람 이제 자기 거다 이제 한번 이제는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한번 이제 소송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돼요? 우리 아시는 분 노스쿨 그쪽에서 뭐 해서 어떻게 돼요? 공개 변론 들어갔더라고요. 그 이제 공청회.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청회 들어갔어요. 잘나면 바뀔 것 같아. 그런 건 시험에 냅니다. 나중에 바뀌면 중요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자, 우선 니즈로 한번 갑니다. 시험 문제. 작년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작년은 쉬었죠? 네, 니즈. 왜냐? 우리 특강할 때 만약 요게 나오면 요게 정답, 지문이 그대로 정답으로 나왔어요. 니즈는요, 요즘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를 계속 합니다. 자, 올해 또 출제 예상되는 이 니즈. 니즈를 우리는 뭘로 번역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뭘로 번역을 한다? 부동산 투자 회사. 자,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2001년도거든요. 자, 여러분 2001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를 해요. 뭐가?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한 18년 정도 지났네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니츠는 무슨 회사? 우선 주식회사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니츠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한다. 이것을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뭐라고 한다?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부동산에 뭐라고 해요?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투자냐?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투자. 여러분 본인이 직접 투자하면 직접 투자인데 직접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투자이니까 무슨 투자? 간접 투자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그래서 간접 투자이면서 어떻게 돼요?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니츠라고 하는데 이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입니다.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 여러분이 여의도 가면은 건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3천억짜리 빌딩이 있다. 그 3천억 빌딩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덩치 큰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표준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표준화, 소액화된 한 주당 5천원 주식을 발행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뭐를 한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뭐를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을 해요. 주식. 주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싼 걸 주식으로 이제 쪼개버리는 거죠. 그럼 거래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주식. 예? 그래서 주식은 우리 금융자산이죠. 이 부동산인 실물자산을 뭘로 만들어버린다? 금융자산으로 해서 자본시장에서 유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이 자본시장 두 우리 시장을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뭐가 된다? 니츠가 돼. 연계한 대표적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래서 니츠를 뭐라고 한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인데 주식이라는 증권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증권화라고 하죠. 니츠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증권화의 한 형태다. 니츠를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니츠는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모두 주식 20% 가지고 있으면 20% 부동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뭘로 했다? 지분화했다. 이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뭐가 되죠? 니츠.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3천억짜리 부동산을 샀다. 그럼 소액 투자자들도 그 부동산에 지분이 있는 거죠.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요,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곤란한데 이 니츠는 주식회사잖아요. 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에 투자하면은 경기 침체 시에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가 쉽다. 그래서 황금성 면에서 니츠가 뭐다?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뭐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주식시장이니까 상장 요건을 갖추면은 우리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뭐 해야 돼? 공개를 해야겠지. 공시도, 주식시장에 공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를? 거래의 정보의 투명성이 뭐가 돼? 강화가 돼. 강화된 장점이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증권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법인세를 90% 이상 어떻게 돼? 배당시에는 면제가 돼요. 법인세가 여러분 한 몇 프로 돼요? 한 20, 지금 몇 프로 돼요? 7%인가요? 우리나라가? 예? 지금 25%인가 7%인가 2% 전에 올라서 하여튼 법인세가 면제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수익을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장점.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8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오죠. 자,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설립된 회사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법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올해도 이 법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또 기업에 있어서 구조조정. 자, 기업의 구조조정을 또 부채 상환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것을 뉴스에 보면요, 요즘은 코퍼레이트 리스트러처링이라고 해요. 약어로 기업 구조조정을 약어로 CR이라고 해요. CR 리츠라고.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 뉴스 보면 CR 리츠 나오면 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요거는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시적이다. 한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뭐다? 한시적이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 3천억 모집하면 그 모집을 뭐 5년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뮤추얼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드는 뮤추얼 뭐다?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예,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게 CR 리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시험은 개념을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우선 나오고 있죠. 개념, 우리가 회사형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우선 개념을 보면은 요 두 개 묶습니다. 시험 문제는 우선 요게 한 4번 출제했어요. 자,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 질문을 4번 출제했어요. 상당히 정답도 한 2번 물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자산의 투자 운영,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디에? 여기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개는. 자, 그리고 자기관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회사를 실체회사예요. 실체. 근데 요 두 개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페이퍼 컴퍼니를 번역을 명목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는 뭐죠?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다. 이 두 개는. 자, 우선은 회사형을 보는데, 자, 또 시험 문제는 또 어느 걸 출제를 많이 하죠? 요 두 가지를 또 출제를 많이 하죠. 시험 문제. 당연히 작년 시험에도 출제를 또 했습니다. 하여튼 단골이에요. 요거 설립, 자본금, 그리고 뭐죠? 최저 자본금. 요것은 시험에 단골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교재 282쪽 제3조 법인격보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주식회사입니다. 이 항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2법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왜? 상법상 주식회사잖아요. 자, 3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5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인을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항이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대 동그라미. 시험에는 뭘로 출제했다? 있다로 출제했지 뭐. 작년 정답집입니다. 자, 283페이지 설립 자본금인데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한다? 3억 원 이상. 작년에 이 5억 원, 3억 원 둘 다 출제를 다 했죠. 또 잘 납니다. 이것도 잘 내죠. 최저 자본금 제10조가 나옵니다. 제10조. 자, 거기 보시면은 영업인가를 받는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여기는 자기 관리는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70억 원의 최저 자본금이야.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얼마가 된다?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50억 원의 최저 자본금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제8조의 2를 보세요. 자, 8조의 2를 보면 1항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10일입니다. 여러분 1개월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일 이내라는 거. 자, 그리고 제11조의 2. 이것도 시험에 한 4번 출제했었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거기에 없으면 밑줄, 맨 끝에 없다 밑줄.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14조의 8. 주식 공모가 나오죠. 자, 그 주식 공모에 여러분 거기에 제 2조를 한번 보세요. 2항. 주식 공모의 그 제 2항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입니다. 1년 6개월이 아니죠. 2년 이내에 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100분의 30은 30%입니다. 이 100분의 30,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을? 30% 이상.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요 2개 적용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자, 그리고 284페이지 가시면 제15조 주식 분산이 나오는데, 자, 요게 2년 전에 법이 또 바뀌었죠. 2년 전 10월 달에. 자, 1항 보세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여러분 100분의 50은 50%인데 과거에는요. 자기 관리는 30% 위탁은 40%인데 이걸 바뀌었어요. 법이 몇 프로로? 50% 바뀌었습니다. 자, 제19조 현물 출자가 나오죠. 여러분 주식 그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라고 하죠. 1인당 이 주식 소유 한도를 말하고요. 현물 출자를 하는데 현물 출자는 이 3가지에 다 적용이 되죠. 자, 1항을 보세요. 자, 1항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 요거죠. 최저 자본금 요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맨 끝에 없다의 동그라미. 자, 이 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동그라미. 등록 후입니다.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5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그리고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우리가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된 권리를 일명 대토보상권이라고 해. 이 5가지. 자, 주식의 상장 1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 여러분 상장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추면 여러분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22조의 3 자산관리회사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자, 그래서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고 또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둔데 대통령령에는 몇 명? 5인 이상. 대통령령에는 5인 이상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요, 요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여러분 대통령령에는요 10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10억 원. 자, 그리고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대통령령에는 3인 이상. 대통령령에는 3인 이상. 자, 24조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동그라미,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대통령령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 1항의 대통령령에는요, 주택. 자, 여러분, 우리 주택법상 주택, 비주택 모두 1년 이내. 대통령령에는 주택, 비주택 모두 1년 이내. 자, 2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25조 자산의 구성.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산의 구성이 또 지문에 작년에 나왔어요. 자산의 구성. 자, 우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입니다.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그 80% 이상 중에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어야 하는 뭐다? 반드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제28조 배당으로 갑니다. 배당. 자, 1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중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2항 보세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에 밑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여야는 반드시 해요. 하여야 하며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돼?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 이익배당 한도의 몇 프로? 50% 이상을 배당을 해야 한대. 그게 법이 여러분이 바뀌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몇 프로? 우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인 경우에는 뭐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야 되겠고 또 90%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은 뭐를? 주주총회 혹은 결의를 의해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1, 2가 바뀌었어요. 여기 옛날에 여기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뀐 우리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항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익을 제1항에 따라 배당을 할 때에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차입 및 사채 발행 2항 봅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자기 자본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죠.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요즘에 법 조문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정답 지문을. 여기서 정답 지문을 제일 많이 묻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올해 출제 또 1순위입니다. 하여튼 니즈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션 이제 나머지 공급자 금융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